이제 일반부 원칙 뒷부분이죠. 여기까지만 잘 견디면 판례 좋게 하는 감각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뢰부 원칙의 요건에 관해서 봤는데 굉장히 요건이 많았죠. 그죠? 요 한계 문제는 이게 학설은 그 한계 문제로 다른 거예요. 한계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뢰부 원칙 성립을 인정하는 전제로 이익 형량에 따라 존속 보장을 해주든 아니면 가치 보장을 해주든, 가치 보장은 이제 돈으로 주는 거죠. 존속 보장은 발급했던 허가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고, 발급하기로 약속한 건 허가를 내주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공익이 더 크면은 사정 판결로 돈이라도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소극적 요건설로 이해하니까 요건의 문제로 이해하죠. 따라서 공익이 사익보다 크면 신뢰부 원칙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익 형량설이고 소극적 요건설이다. 이 소극적 요건설이라는 것도 출제가 됐어요. 뭐뭐 이어야 한다. 이게 적극적 요건이잖아요. 첫째 보면 뭐예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여야 적극적 요건으로 표현해서, 귀책 사유가 없어야 이거 소극적 요건,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적극적 요건, 그 다음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이것도 적극적 요건인데, 자, 마지막으로 위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러니까 소극적 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엄격하다고 해석하는 건데, 이게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공익보다, 합법성은 공익이잖아요. 공익보다 사익, 신뢰부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경우, 즉 합법성을 희생해도 될 정도, 그때만 적용된다. 너무 엄격하다는 얘기고, 강행복 규정 위반과 신뢰부 인정에 관한 건데, 사적 자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될 경우에는 합법성의 원칙은 그 신의성실 원칙보다 우월하다. 출제는 안 되는데 안 보면 이거 맞추기가 어려운 판례예요. 헌재도 이익 형량설이에요. 다만 이제 소극적 요건인지 한계의 문제로 다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뢰부 원칙 위반 인정 사례. 이거는 사익을 더 크게 본 거죠. 첫째 판례는 이미 봤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 이거는 그 신뢰부 원칙 위반이다라는 건데, 이거 316하고 봐요. 316하고 관련되는데, 316에 위험은 다단계 행정결정의 취지가 대규모 장기 사업입니다. 대규모니까 비용 많이 들어가죠. 장기 사업이니까 시간 많이 들어가죠. 이걸 절감하자는 건데, 이게 98하고 연결되죠. 자, 예비 결정에 그 사례가 지금 98하고 연결되는 건데,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 신청을 했다가 허가 단계에서 그 사업 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 되면 허가 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어느 정도인지 98에서 확인할 거예요.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적정 부적정 통보 처분하고 나중에 허가 단계에서는, 자, 뭘 알았어요? 나머지 허가 요건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랬죠. 나머지 허가 요건만 심사하여 이제 시간을 줄인다는 거죠. 신속하게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 부분 허가도 취지는 마찬가지. 두 번째 줄 보면 불허가 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크고, 또한 원자력이 관계시설 건설의 이와 같은 특성상 미리 사전 공사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지 한번 봐볼까요? 자, 98페이지 판례 본문에 보면 둘레 다섯째 줄 3억 들여가지고 장비, 그 밀폐식 운반용 차량, 이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2대, 뭐 운반용 압축 차량, 이건 이제 재활용품 수거하는, 하여튼 이거 구입하고 3억 들어갔죠. 기술 인력 10명 고용했죠. 그럼 인건비 들어갔죠. 사무실과 차고지 개선은 임대로 들어갔죠.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 거죠. 몇 억이 투입됐는데 막연하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 청소 행정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거 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해서 다른 이유라 몰라도 허가 요건을 갖췄잖아요. 다음 단계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5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안 된다 그러면 이 청소차가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팔자니 중고값밖에 못 받을 거고. 그럼 그 출퇴근할 때 자가용으로 써요? 아들 녀석 대학 입학했는데 입학식 날 청소차 끌고 와가지고 입학식 졸업식 이런 데 참석하고, 동사무소 민원 보러 갈 때도 청소차 타고 와가지고 청소차가 웬일이냐, 나 민원 보러 온 거다. 이거 완전히 뭐 어이없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 아저씨 여수간 사건, 그게 아까 자가용 운전사가 99쪽에 있는 거였구나. 자, 이게 일반 국민에 대한 건 법지식이 낮다고 관대하다 그랬죠.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여수경찰서장이었어요. 대구 사람이 여수 갔다가 이제 음주운전한 건데 사무착오로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위반자에게 면허 취소해야 될 걸 면허 정지한 것. 근데 이렇게 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보내거든요. 그 대구 지방경찰청장이 보냈는데 얘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면허 취소하는데 면허 정지 잘못했다 해가지고 면허 정지를 직권 취소하고 면허 취소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봐서 면허 취소사인지 정지사인지 몰랐다 이렇게 관대하게 봐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특허청 경력 공무원 중 똑같은 조건이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일부에게만 국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거. 이게 이제 헌법 위반이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것도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시에 관한 거죠. 근데 이거 앞에서 이미 나왔던 거라 중복된 거라 넘어갑니다. 실내보호 원칙 위반 부정, 이게 한려해상 국립공원 인근 자연녹지지역 이건데 요지는 별거 없어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보면 포섭 과정도 우리가 훈련할 수 있고, 그 실내보호 원칙의 한 개, 이 한려해상 이거 보는데 12페이지에 그 토속 채취 허가를 발급하면 환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고 사익은 보호되겠죠. 토속 채취 허가를 거부하면 공익은 보호가 되겠지만 사익이 침해되겠죠. 이게 바로 충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의설에 따른 이익형량설이 다수 대법원 헌재인데 그 다수설은 그 한계설로 다르기 때문에 사익이 크면은 존속보호하는 거예요. 허가 발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익이 크면 보상보호. 그래가지고 사정 판결내서 돈이라도 물어주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소극적 요건설을 보기 때문에 그 사익이 크면 몰라도 공익이 크면 아예 보호를 안 하고 단순 기각 판결 내린다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포섭 과정. 원고이사의 이사겸 부사장인 소혜 이준석은 경정 전 이 피고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여청 군수, 정근진 군수였는데 지금 이제 여수시로 통합이 됐죠. 이거 사임을 한 거예요. 지랄하고. 이래가지고 꼬여버리는 10억이 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서 토속 채취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정근지, 자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 나오나 한번 잘 봐요. 정근지는 자신의 여청문화 발전을 위해 돌산을 우드리를 개발해야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 법적인 장애만 없다면 허가해줄 수 있다는 취지 말. 공적 견해 표명 나왔나요? 아니죠. 일반론적 견해 표명이죠. 구체적 검토한 게 아니라 법적 장애만 없다면 해줄 수 있다. 피고 소속의 도시계획법상 허가 업무 담당자인 도시과장 소혜 이계수에게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는데 이거 국민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이것도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죠. 도시과장 이계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토속 채취를 하는 데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법적인 장애는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토속 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으라고 지시했는데 이것도 국민에 대한 게 아니니까 아직 안 나왔죠. 자, 원고는 그 피고 소속 도시과장 및 계장으로부터 군수인 정근진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 사건 토속 채취 허가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신청서를 제출하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만 하면 가급적 빨리 허가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 이게 바로 공적 견해 표명이 나온 거죠. 군수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군수의 지시를 전달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믿고 갔는데 토지 대금 6억 2천만 원, 아까 청수차보다 훨씬 많아요. 6억 2천, 그 다음 800만 원 설계도, 그 다음 계약금 4억 3천, 이것만 해도 10억이 넘잖아요. 10억이 넘어요.
10억 넘는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계약금 다 날렸죠. 해지하면. 신인군수에 의해 결제가 불허됐고, 피고는 토속 채취 작업을 할 경우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했는데, 이 관광자원 또 여러 가지 해상 항해의 안전, 공익이 큰 거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화시키는 방법은 학설에 따르면 사정 판결이면 돈이라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단순 기각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판례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산에 10억 처발로 놓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산이 돼버렸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면? 요 당사자라면 이 환장하는 거죠. 속된 말로. 이 10억 돌산에 처발로 놓고 이거 돌을 갈아 마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투자된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군수만 믿고 된다고 해가지고 했던 건데. 대법원 판례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 판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포섭의 요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포섭 과정이 아주 좋은 판례였고, 그 다음에 천안시 H지구 내 로봇 건축허가 거부. 이게 329에 그 사회적 환경도 중시하는, 거기서 다시 보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 3번 판례는 그 판례 본문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핵심이 나오죠. 금융기관은 문제가 된 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게 논거고, 애국군에 소속된 거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 여기는 그 국군 이것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분류가 좀 뚱딴지 같긴 한데 평등원칙 논점인데, 분류는 나중에 개정할 때 논하기로,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어디서 보든. 그 다음에 한시적 법인세 감면 제도는 뭐예요? 그 특혜잖아요. 특혜. 이 특혜는 한시적으로만 해야 정당화되는 거지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 번째 줄 핵심이 나와요. 정책적, 잠정적, 일시적 조세 우대 조치를 할 한시적 법인세 감면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지속될 거란 신뢰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비구속과도 관계되는 건데,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이거는 이제 자기구속 원칙의 표지잖아요. 공표만으로 신청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게 그 자기구속과 신뢰보호 원칙이 같이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정변경인데, 이거 출제가 엄청 많이 되죠. 확약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건데,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실효는 당연 소멸이기 때문에 취소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사정 변경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적용이 안 돼. 이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도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임용한 거는 이거는 당연무효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실무상 법 지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당연무효인 거를 임용 취소한 건데, 이거는 원래 의미의 취소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의 취소는 유효한 행정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취소지, 원래부터 효과가 없다는 거, 이 당연무효하고 달라요. 이건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러한 의미, 이게 무효사유일 때는 신의칙, 신의성실원칙 줄임말이 이제 신의칙이에요. 신뢰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고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장래에는 부정된다 그랬죠. 이건 이미 48, 68 관련돼서 봤고, 그 다음에 이 소급표 금지인데 이건 별도로 볼 거죠. 요 두 번째 거 보면, 첫 번째 거는 앞에서 봤던 거라, 두 번째 거는 이제 경과 규정의 방식이 기존 법률이 적용되던 사람들에게 신법 대신
국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뭐 한 2년, 3년 이렇게 유예하는 방식,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거든요. 적응 보조 규정을 두는 방식인데 이 사안은 두 가지를 다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내려가면 이 법 시행 전에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이 법에 의해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거로 보면 그 병적에서 죄적되는 자에 대한 의무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해놓고 밑에 세 번째 내려가면 경과 규정이 2년 이상 존속시키고 그 다음 적응 보조까지 했어요. 갑자기 사병 후 병으로 끌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죄적된 사람 이러면 장교로 군의관으로 못 가죠. 현역병으로 입영해줄 사람 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나이가 많잖아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의적이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죠. 적응조정 규정까지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네 번째 줄로 신뢰보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 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연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새로운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적 목적이 우월한 때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건 아까 이익평등도 봤죠. 그 다음 판단 기준인데 이것도 뭐 결국은 어때? 이익평등 그거예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실권의 법리인데 이건 권리 상실, 권한 상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이 긴 거. 그 권리 장기간에 걸쳐 행사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행사 안 할 거라고 믿을 정당한 사회가 있게 되죠. 세상 권리 행사하는 게 이제 배신이 되는 걸 의미한다. 판단 기준에 가는 건데 핵심은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 나오고 실효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은 기간, 장기간이면 당연히 믿을만 하겠죠.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상반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사회상 통념에 따라 합리적 판단한다. 이럴 거 없어요. 이걸 뒤틀어 내지는 않을 거예요. 실권의 법리 인정사안인데 이거 일반 국민이가 관대하게 했다. 669하고 관련되는데 택시 운전사가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행위다 적발돼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럼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이게 면허 취소사유라는 거 모를 사람 없어요. 3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 인정한 거죠.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실권의 법리에서 구제를 해준 건데 저건 내가 볼 때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어요.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 여러분들 같으면 인정해 주겠어요? 자, 669에 가면 매너 1사부제로 지금 위반 여부 있죠? 이게 104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위에 두 개 사안하고 이중 처분 그거 빼고는 근데 이중 처분은 1사부제라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처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꼽살이 끼우는 거고 1사부제는 그 재판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처분은 이제 그거 관련되는 건 아닌데 같이 정리하자 해서 하는 건데 형사처벌하고 면허 취소 정지하는 거는 목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에도 1사부제로 지금 위반이 아니다라는 배경을 갖다 한 거고. 그다음 행정사 사건인데 이거는 안 보면 헷갈려요. 20년이나 다 된 거예요. 허가받은 때부터. 근데 이거 20년이면 엄청나게 장기간이죠. 근데 취소사유를 알고 그 방치한 게 아니라 법적 처리 방안에 관해 다각도로 연구 검토가 행해졌고 그러한 사정은 행정사인 원고도 알고 있었다라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금반원의 법리인데 앞에 말과 모순되는 말, 반대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앞뒤 모순되는 말을 한 거죠. 이 사건 보면은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의미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징계처분에 대해 흐물도로 항고했다고 곧 취하했어요. 5년 이상이나 징계로 일치해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형사소출을 당할 우려가 없게 되자 세상 무의라고 주장한 거. 앞에는 이게 취하해가지고 안 다툴 것 같이 하다가 모순되는 거 신의치가 반한다라는 거. 권리남용 금지 원칙인데 이건 뭐 외울 게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될 거고 이 권리남용과 관계되는 게 결과적으로 청구권에도 나오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나오는데 581 인용해 볼까요?
배구하고 그 밑에 바로 2번 보면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 105하고 580이라고 결과적으로 있는데 뭐 페이지 인용할 것도 없이 그냥 가볍게 한번 보여주고 말게. 그 876에 맨 밑에 판례에 밑에 두 번째 철거 청구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거 이 말 나오면 이건 권리남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거는 이건 무조건 권리남용이 돼요. 근데 권리남용은 이거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더 넓게 인정되는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있죠. 이건 1046에 페이지만 인용할게요. 나중에 설명하고 1046에 그 첫 번째 제한적 긍정설 이게 배고하고 연결되는 건데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 때문에 제한한다라는 거고 나중에 다시 의미할 거고 그 다음 조세소송에서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기준인데 이거 아까 봤죠?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이거 신의성실 원칙 이거 부정사례인데 위반 부정사례 엄밀히 말하면 그 임용된 때부터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성 출생 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요구하는 거 이거 위반이 아니다. 이거 안 보면 조금 헷갈려요. 이거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그 다음에 취입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은 건물에 관해 폐 없이 그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납세금에 대해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는 거 이것도 금반원의 법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는 이건 그 행정청에 대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적용하는 건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고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거여야 된다. 틀리게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1년에 그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 최종 단계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공제환급을 구하는 게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건데 중간에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수출업자가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그 거래이익도 앞서의 부정거래로 연유하는 거고 밑에 보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걸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뭐 금지금이 뭔지도 저도 이 세법에 가는 거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근데 뭔가 얘가 부정거래 이런 말 나오면 대충 톡박 굴릴 수는 있을 거예요. 전원화 매체이긴 한데 아직은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거 이거 위배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8년인데 또 무지하게 길게 돼 있는데 사업체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 이런 훈련 비용 지원을 못 받게 되죠. 지원 제한 처분이 쟁송 절차에서 위법한 거로 판단되고 취소되거나 당해 무효 확인되면 승소 판결 난 거잖아요. 사업자가 인정 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자에 해당 훈련 과정에 대해 미리 훈련 과정 인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거 이거 신의성실 위반이다. 이거는 대충 납득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제가 된 건데 형식적인 거 신청이 없다는 인정을 미리 안 받았다는 거 아니 뭐 저걸 인정 제한 처분하니까 이게 취소 판결은 나서 실질적으로 이겼는데도 미리 승인 인정 안 받았다. 이거는 뭐 핑계거리죠. 권리 보호에 관한 건데 이건 가볍게 보면 돼요. 중요한 판례가 아니거든요. 그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 입주권 부여 대상자라는 확인을 믿고 매입한 경우는 이거 당연히 뭐
손해배상 인정해줘야겠죠. 이제 마지막 논점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인데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한 대상 아닙니다. 그 관련 없는 게 나오면 부당결부죠. 그다음 건축허가 별개인 도로를 기부채납 별개인 도로 어때요? 딱 나오면 눈치챌 수 있죠. 이게 덕성여대 쌍문동에 있는 덕성여대 기숙사 건축 사건인데 저 나온 별개 나오면 뭐 끝났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붙여진 기부채납 조건인데 이거는 그 부담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뒤에서 부관에 다시 봐요. 부관에 행정위 부관에서 그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 무효이거나 그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자가 부관의 하자가 있는데 저거는 페이지를 인용해 주는 게 좋겠다. 부관의 하자하고 부담의 하자 기부채납의 효력인데 408하고 연결돼요. 109가 그 408에 보면 맨 위에 기부채납 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이게 109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투지 이게 60페이지에서 봤잖아요. 자 이게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한번 보충자료 13페이지 볼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우리가 그 60페이지에 인용한 거는 그 공동주택의 진입도로잖아요. 진입도로는 관련될 뿐더러 이거 필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몇 킬로나 떨어진 자동차 전용 도로에 편입된 땅이 이걸 갖다가 그 기부채납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취소사유라는 게 뭐냐면 그 주택사업계획이 1000억대예요. 1000억대. 근데 토지가액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아무리 이의제기 안 하다가 업무착오로 보상협조 요청서를 보내자 그때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90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하자 정도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득을 취하는 행위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기부채납은 어떤 종류의 부담이 되죠. 부담만 대상으로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부담만 가능하기 때문에 되죠. 위법한데 취소사유죠. 90일이 경과하면 소송 제기가 안 되니까 각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취소사유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둬야 될 사안이죠. 자, 언더패스 이거는 봤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에게 송유관 매수를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했고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에게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하게 된 사안인데 이거 부담금 결부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396하고 연결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먼저 보면은 둘레 다섯째 줄 관리청이 원고로부터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에 관한 허가를 얻게 됨으로써 접도구역이 아닌 사유지를 이용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비해서 공사 절차 등에 매여서 이익이 있다는 거고 다음 줄 보면 피고로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관계 없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 공사 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져도 당연히 효력상실되는 건 아니다. 396 자, 396 가볼까요? 396에 그 3번 판례죠. 이거 밑에 틀린 거로 출제 엄청 많이 됐죠. 행정청이 수익적 행동 처분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그렇다고 먼저 맺은 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110페이지하고 연결해서 보면 될 거예요.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복수운전 면허의 취소인데 이게 위반 인정 사례가 3개밖에 없죠. 부정 사례가 더 많죠. 그 인정 사례를 정확하게 의무되고 보충 자료에 해놨는데 이게 그 금년도 10월에 또 개정됐는데
이게 그래서 현행법하고 판례하고 안 맞는 게 있는데 판례대로 출제는 판례대로 하니까 이륜 자동차 음주운전했는데 일종 대형 보통면허인데 이거는 앞뒤를 다 따져보거든요. 이륜 자동차 일종 대형 보통면허 갖고 이륜 자동차 운전 못해. 보충자료 보면 13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륜 자동차는 소형면허 2종 소형면허밖에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 없는 면허고 또 이륜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 갖고 1종 대형차 보통차 운전 못하죠. 양쪽 방향으로 다 이거는 운전이 안 되니까 관련 없는 면허니까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종 특수차 레이카 크레인 트레일러 이거 1종 보통 대형 면허 갖고 당시에는 운전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1종 특수차 갖고 1종 보통 대형차 운전 못해요. 양쪽 다 따져봐도. 그 다음에 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인데 그 1종 특수면허까지 한 건데 이건 12인승이기 때문에 1종 특수면허 갖고 10인 이하밖에 안 돼. 이것도 그 1종 특수면허 이건 현행법하고 똑같네. 자, 그래서 이건 논거가 별거 없어요. 여기 인정 사례는 하여튼 논거가 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부정 사례 뭐라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양방향을 다 따져본다는 게 112에 보면 1번 판례 있죠. 여기서 잘 나와요. 일단 요거는 그 본문 내용 좀 음미할 게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 개똥이나 뭐 원칙이긴 한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는 성질이 대인적 면허다는 거. 왜 그래요? 이거는 대인적 면허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다른 면허 갖고 또 음주운전을 허용한다면 이건 대인적 성질에 안 맞다라는 배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일종 보통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고 일종 보통 면허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단의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일종 대형 면허로도 가능하고 또 일종 대형 면허나 일종 보통 면허 시승에는 당연히 이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거다. 이게 아주 잘 나왔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음주운전이 아닌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면 돼요. 요 본문 음미할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법 원칙이 진짜 마지막 적법 절차 원칙 과소보 금지 원칙인데 적법 절차 원칙은 이거 헌재 결정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법은 다행히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적법 절차의 원칙은 일반적 헌법 원리로서 모든 공권력에 대해 적용된다는 거. 지금 헌재가 혼수 상태. 이 절차하고 내용은 원래 관계가 없는 건데 아주 혼수 상태예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 이 적정성 내용에 관한 거거든요. 적정성까지 보장돼야 된다는 뜻이고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 이게 어떻게 적법 절차에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법률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적법 절차에다 오만 잡것을 다 때려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3편에서 봐요. 이건 여러 개 세금 부과할 때는 각각 이유부기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유부기에 관한 행정 절차도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그 정도로 넘어갈 거고 기본권 보험 의무 위반에 대한 건 이미 미리 봤죠. 그죠? 43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해서 포섭에 관한 걸 우리가 훈련하기 좋은 사례들 2개를 또 실내부에 더 봤고, 이제 대충 이제 판례를 어떻게 독해하면 되겠다라는 감각은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정법의 효력에 관해서 진행하도록